일요일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최근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강력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지만 경찰들 사이에선 현장에서 물리력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 건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오늘은 서울은 비가 개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구름이 예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씨에 생각나는 사람,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대신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대학 병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네, 빅5 병원 중에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다음 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평일에 하루씩 정해서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고 응급수술 정도만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비수도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충북대병원이 이미 금요일 휴진에 들어갔고 네. 또 충남대와 원광대병원이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진료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교수들이 이 피로가 누적돼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런 토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의대 교수들 대규모 이탈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와 의사들 간의 법리적 해석은 엇갈리고 있지만 일단 내일부터는 그 사직서를 낸 지가 꼭 한 달이 되는 시점이고 네. 교수들은 내일부터 또 사직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은 당초 예정했던 대로 그냥 내일부터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게 사직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법리적 해석을 두고 둘이 입장차가 전혀 다르게 내놓고 있는 건데, 의사들은 또 일단 그 정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이것도 내일 출범을 하는데 대한의사협회는 특위 참여 여전히 거부하고 있고, 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그 입장을 아예 밝히지 않고 네.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의사단체 참여 없이 그대로 출범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 그러면은 의료 공급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단체가 이게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쪽짜리다라는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또 공개한 사실이 있는데, 정부가 일주일 전에 사실은 물밑에서 협의체를 의사들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4라는 건데, 네. 이 여기서 5는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 등등 5개 단체에다가 4는 정부 쪽에서 이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장상윤 수석 등 4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특위는 특위대로 가고 소규모로 조금 더 밀도 있게 어떻게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일주일 전부터 비공개로 제안을 했지만 의협 측에서 이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어서 유감이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고요. 또 의료개혁 특위 27개 자리 중에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몫이 이제 그 2자리는 아직도 비어 있는 거예요. 정부는 그러면서도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면서 언제라도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의대 정원 자율 조정을 허용한 건 과감한 결단이고 이제는 의료계가 행동에 나설 때다. 그러니까
그 각 총장들이 먼저 건의를 했었잖아요. 50%에서 100% 안에서 조금 자율적으로 조금 유동적으로 조정을 하게 해달라라는 거였고 정부가 이것을 허용했고요. 그러면 다시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입학 숫자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수험생도 혼란이 오기도 하고 정부가 이거를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정부 입장은 이거겠죠. 우리는 그런 비판도 감내를 하고 혼란도 감내를 하고 의사들에게 어떤 유화책,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라는 주장일 거예요. 장상윤 수석도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갈등 국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을 하면서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을 하고 행동에 나서야 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장 대학들로서는 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학칙 개정 절차에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별로 지금 또 자율적인 조정안에 들어갔어요.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경북대도 이 심의를 진행하면서 여기가 200명 배정을 받은 학교거든요. 근데 그럼 얼마나 또 줄일지 이게 100명을 할지 150명을 할지 달라지는 거죠. 충북대에서도 임시총회를 열고 인원을 조율 중인데 여기는 또 총장이 주장하는 숫자하고 비대위가 주장하는 숫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고요.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 원래 76명이던 걸 정부가 200명으로 배정을 해줬는데 기존 증원분에서 50%만 또 반영을 해서 조절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대, 충북대, 강원대에서는 의대생들이 총장들을 상대로 해서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의가 열렸는데요. 일단 회담은 다음 주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예, 이 대통령실의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민주당의 천준호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만나서 이제 영수회담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준비하는 회동을 가진 건데 한 40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영수회담에서 다룰 여러 의제들이 있고 또 굉장히 첨예하게 대치하는 쟁점 법안도 있긴 하지만 일단 양쪽에서 공감한 건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들을 좀 우선으로 삼고 중요한 국정 현안도 가감없이 의제로 삼자라는 얘기가 오갔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럼 본 회담 일정 구체적 의제는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는데 각각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에 다시 또 만난다. 그러니까 2차 준비회동을 또 하고 나서 영수회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2차 준비회동도 남아있는 데다가 이것도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주엔 어렵고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제를 더 봐야 된다라고 했고 민주당 측에서도 속도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영수회담에 올릴 의제를 두고 양측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죠. 네, 일단 뭐 서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내용도 있고 우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주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있잖아요. 민주당은 이걸 주요 의제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에서는 아직 공식 당론은 아니지만 윤재욱 원내대표 입을 통해서도 사실상 반대 의사가 강력히 표명이 되고 있거든요. 늘 주장해왔던 것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최종 의제에 이게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사실 이거는 영수회담에서 다루고 만약에 이거를 합의에 거쳤다 해도 대통령실로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성과로 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을 했던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도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도 수용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난주에 함께 활동했던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모두 8명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 16일이라고 일단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오찬 제안을 거절한 게 19일 3일차 두고 있고 그때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었죠. 네. 참석자 중 한 명이 언론 인터뷰로 언급을 한 내용을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 건강 상태도 염려가 되고 안부도 물을 겸 비대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자리였고 또 한 전 위원장이 편한 시간과 장소 등을 최대한 배려해서 조용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소규모로 편하게 좀 회포를 푸는 자리가 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 자리와는 또 부담으로서 다르니까요. 다만 이제 대통령에게는 완곡히 거절을 했다는 점과 좀 대비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날 이 비대위원들을 만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게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라거나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마치 그러면 과거의 검찰에서 좌천됐던 때를 비유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어요. 네, 지난주에는 제2항공법 등을 직회부했고 이번에는 민주유공자법 또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여당은 반발하면서 불참을 했고요. 이 민주유공자법이 뭐냐면 민주화 운동 사망자 부상자의 가족까지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그리고 또 가맹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유공자법이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 가맹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거는 꽤나 오랫동안의 얘기가 나왔고 오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그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이미 16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이고 20년 동안 얘기를 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두 법안 모두 야당 의원들 만장일치로 총 통과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야는 지금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도 합의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대치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22대로 넘어갈 것도 많아 보이는데 그만큼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21대 동안 참 처리하지 못했던 게 많았구나. 그런 걸 방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21대 국회 남은 일정 또 주요 쟁점 법안 처리 여부 등을 논의를 했는데 극명한 견해참은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미 올라 있거나 또 직회부한 법안들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21대 마지막까지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노란봉투법,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의 재추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야는 오는 29일에 오찬 회동을 비롯해서 논의를 또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뭐 이게 사실 거쳐야 될 그 합의 과정이 너무 첩첩산중이기도 하고요. 지금 의견도 크게 갈리고 있고 일단 개요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자는 쪽으로 시민대표단이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시민단체들은 이런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얼른 이 내용대로 연금개혁에 나서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고요. 이에 민주당과 녹색정의당도 요구에 화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라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이거는 미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 이기주의 계약이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남은 국회에서 사실상 이 연금개혁안을 손보고 합의하는 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고요. 네, 이거를 굉장히 지금 정말 쉽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대로 정해진다면 더 내는 건 4%포인트 우리가 앞으로 더 내고 10%포인트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내는 비용보다 더 받는 비용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재정 상태를 애초에 좀 개선해보자는
목적으로 했다기에는 이게 과연 되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추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1970년생은 소득의 9%, 2025년생은 30%의 연금을 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미래 세대 부담은 커진다는 건데, 물론 이렇게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결정된 배경은 분명히 일리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율이 몹시 심각한 상태고, 그래서 일정 수준의 소득부터 보장을 해줘야 우리 나이 들어서도 또 쓰고 소비하고 살고 뭐 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 분명히 일리가 있는데요. 다만 그러면서도 이 공론화 수기 과정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큽니다. 사실 이게 구조상 어쩔 수 없긴 한데 영유아나 초중등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유아, 초등학생들이 미래 연금을 부담해야 될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뒤에 숨겨진 더 놀라운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 공론화 과정에서 4050 세대가 압도적으로 좀 더 받자라는 쪽에 몰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의외로 20대 쪽에서도 더 내고 더 받자. 네. 20대도 앞으로 더 내야 되는데도 그렇게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도 이거 젊은 세대도 동의하는 내용 아니냐라고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 20대들이 아예 포기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아이 안 낳을 거니까. 네. 그래서 연금특위 관계자도 이 내용을 짚으면서 20대 상당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서 재정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은 잘 안 먹히고, 망하거나 말거나 나에게 연금 더 준다면 땡큐라는 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씁쓸한 일인데 네. 이번에 남녀 성비를 봐도 재정 안정한 쪽으로 선택한 게 남성이 38%, 여성이 47%.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여성이 좀 자녀와 미래 세대 이야기에 조금 더 움직였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공론화위에서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가 오늘 오전에 발사됐죠. 네, 오늘 오전 7시 32분에 발사를 했고요. 약 50분 뒤 로켓에서 최종 분리되고 뒤이어 지상국과 교신을 하는 순서로 가게 됩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뉴질랜드 마이아 발사장에서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의 일렉트로 로켓에 실려서 위성은 발사됐고요. 전체적인 점검을 하면서 카운트다운이 아예 멈추기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기체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서 당초 예정 시간보다 24분 늦었지만 최종 발사에는 성공했습니다. 네, 국내에선 최초라고 하는데요. 기존 위성과 뭐가 다른 거예요? 예, 이게 초소형 군집 위성이라고 하는데 2020년부터 카이스트가 과기정통부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 위성입니다. 준실시간 안보,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이 앞으로 이게 더 면밀하게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모아졌고, 그에 따라서 개발에 들어간 건데요. 이 초소형 군집 위성은 보다 더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하게 감시를 하고 재난재해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총 11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1호기만 발사를 하는 거고요. 2026년에 5기, 2027년에 5기 이렇게 추가로 발사를 해서 2027년 하반기에는 11기 전체를 군집 운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이란에 대표단을 보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대외경제상 윤정호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서 어제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북한하고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 탄도미사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받아왔던지라 이번 방문이 더더욱 그런 의혹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의 이번 파견으로 이란과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또 반미 연대를 강화하려고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은 비가 오다가 이제 개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생각나는 사람,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문자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3773님 3살 8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남편은 멀리 공부하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보고 싶을 텐데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말고 하고 싶었던 공부 전념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0358님 오늘 오후 3시에 제 친구 이영이가 갑상선암 수술을 합니다. 걱정이 많을 텐데 수술 잘 될 거야. 태어나면 내가 좋아하는 칼국수 많이 사줄게. 친구야 사랑한다 하셨고요. 5248님 여긴 산골인데요. 비가 엄청 내려서 농산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니 3개월째 못 보고 있어 보고 싶은 우리 이쁜 딸 생각이 나네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에서는 오후에 집회하는 곳이 많습니다. 집회를 준비하면서 미리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의사당대로 여의도 공원 방면,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하위 3개 차로가 통제되고요.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서울시 의회 앞 하위 4개 차로가 차단됩니다. 또한 무교로 모전교 방향, 시청 동편 2개 차로가 통제됩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평택 분기점 진출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고덕 진출로를 이용해서 국도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힙니다. 더 가서 충청권에서는 천안 휴게소 일대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이에요. 예, 현장 경찰들이 고생이 많죠. 네. 사실 저도 이제 경찰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제자들이 순직하고 공상당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 갖고 제가 차라리 제가 현장에 나가는 게 나을 거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광주 남부경찰서 관할에서 19일 날 오후 5시 넘어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50대 그 남성이 이제 흉기를 휘두른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지구대 경찰 4명이 출동을 했는데 네. 이제 아마 갑작스럽게 이제 톱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휘둘러서 출동했던 경찰 4분 중에 3분이 특히 그 중에 여경 한 분이 계셨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얼굴 쪽이 좀 심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 경찰 2도 경상을 입었고 네. 물론 이제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그 흉터 복원 수술 같은 것도 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평소에도 그 흉기 난동범은 사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참 이런 일이 요즘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그럼 부상당한 경찰관의 부상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경찰관의 부상 정도라는 것이 네. 지금에서의 어떤 전치 매주 이것도 중요한데 저보다 몸이 이렇게 큰 그 강력의 형사가 이 어떤 현장에 못 들어가서 막 벌벌 떠는 경우를 이제 가끔 봅니다. 이게 왜 그런지 네. 현장 공포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시체 공포증이라고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게 흉기 난동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실은 트라우마가 돼 갖고 이게 갑자기 이제 두려움이 폭발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심리 치료가 오랫동안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장 경찰들은 그렇게 여유롭게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경우는 부상 정도가 경상도 있고 그 여경 같은 경우는 중상도 있지만은 사실 회복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일 가장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경찰은 경찰 트라우마 센터 같은 데서도 이런 심리 치료를 하지만은 아직 좀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피의자를 붙잡아서 일단 경찰 조사 중일 텐데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횡설수설이 제일 많습니다.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제일 크고 이걸 이제 그 범죄의 용어로는 이렇게 블리츠 어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습 공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그냥 되게 착한 얼굴로 있다가 그래서 이제 저기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이니까 경찰들이 뭐 괜찮나 했는데 갑자기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죠. 이거는 준비가 돼 있어서 대응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런 형태의 경우가 사실 이런 저 공격자들이 제일 많아서 제일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공포탄에 실탄 테이저건까지 동원해서 겨우 제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이렇게 강력한 제압 수단을 쓰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선 좀 드물잖아요. 그만큼 좀 상황이 급박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리츠 어택이라서 기습 공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기습 공격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제복 공포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아니라 보통 이런 그 사법기관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범죄자들은 제복 공포증이 나타나고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급격하게 흥분을 해갖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경우는 사실은 이거를 뭘로 대응해야 할지 가장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실탄을 쏠 수도 없는 거고 공포탄을 먼저 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포탄 쏘고 실탄. 근데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그러면 테이저건을 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움직이는 사람을 테이저건으로 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안 맞으면 튕겨져 나가요. 네. 그럼 오히려 그러면 쏘는 사람이 다치죠. 그런 문제가 되고 어제 또 발생한 사건이지만은 테이저건을 쐈는데 그분이 하필 또 심장 질환이 있으셔서 오늘 돌아가셨거든요. 어제. 네. 다른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제압 수단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제압 수단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현장 경찰들의 의문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을 쏠 수도 없고 테이저건을 쏘기도 어렵고 그러면 뭐 어떤 방망이 가지고 해야 되느냐, 방패 가지고 해야 되느냐. 네.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시밀칼 갈고 덤벼드는 범죄자들을 대응하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지금 현재 경찰의 고민이죠. 근데 이렇게 무차별,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관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모방 범죄 같은 거거든요. 어디 가서 어느 광주에서 이제 어떤 누가 흉기를 갖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이 터지고 이게 이제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게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어떤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방송 같은데 그런 거를 흉기를 내보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가.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무엇인가 다른 어떤 문제인지가 좀 사실 저도 궁금하고 범죄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경찰학을 하는 사람들도 궁금한 것이 네. 이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지 대응력이 떨어진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도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이런 흉기 난동이 많아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해서 작년에 지금 정부에서는 이 형사기동대 이런 것들을 돌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효과적이냐 또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지난 8월에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면서 강력범죄 대응에 총기 사용을 적극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실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테이저건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실탄을 사용하라고 하지만 네. 실탄을 사용하려고 하면 실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미국 경찰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수십 발씩 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밑에 있는 사격장에서. 네. 그 정도로 쏴도 실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제대로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 빠져갖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네. 사실 위험한 경우죠. 그러니까 충분한 훈련이 뒷받침돼 있지 않은 실탄 사용에 대한 권고는 사실은 이거 무용합니다. 그런데 테이저건 한 발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발에 한 번 쏘는데 얼마예요? 5만 원입니다. 하나에. 그러니까 두 번 쏘면 10만 원이죠. 그럼 그걸 쏘기 위해서 훈련을 얼마나 해야 돼요? 거의 10배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10배 훈련이 안 되죠. 중앙경찰학교에서 좀 웃기지 않은 얘기가 50명 경찰 교육생 모아놓고 한두 명이 시범으로 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비를 높여야 된다. 네. 실제로 여러 번 쏴보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카트리지 자체가 비싸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쓰기에는 조준을 했는데 움직이니까 튕겨져 나가면 이제 그때는 위험해져. 칼이 날라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강경 대응을 했다가 이게 과잉 진압으로 또 소송을 당해서 오히려 배상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면서요. 2012년도에 그 억대 유명 영어 강사 배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속 불응으로 인해서 다리를 걸어 넘었는데 무려 법원은 2억 7천만 원을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개인이 물어내는 것이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거지만 네. 또 구상을 당할 수도 있고 심리적 부담은 엄청나게 크죠. 왜냐하면 소송 위험이 되니까. 미국 경찰은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변호사를 대줍니다. 네. 근데 우리는 경찰에 변호사가 있지만 그건 개인에 대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여기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이 우리나라는 개인 경찰관이 변호사를 사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세겠습니까? 변호사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찰 같은 경우는 실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더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많을 것 같은데. 많은 만큼 노조에서 변호사를 대주니까 네. 비교적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고 또한 미국은 어떤 총기 사용에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총기 사용에 경찰의 총기 사용에 그렇게 제한을 두진 않아요. 물론 너무 많이 쏘는 쏘니까 더 문제가 되지만요. 네. 그래서 우리보다는 좀 다른 환경이지만은 적어도 개인의 우리나라 경찰의 개인의 이런 어떤 합법적인 정당한 행위에 대한 변호사 고용 비용 정도는 좀 더 경찰청이나 국가에서 좀 해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좀 경찰들의 면책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면책 방안을 무한정 주면 안 되죠. 당연히 그것도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도 있어야 되고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대응력도 있어야 되고 그거보다 더 많은 건 좀 더 훈련이 좀 잘 돼야 된다. 아, 그러니까 훈련비용이 너무 낮으니까 겁이 나서 못 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럼 훈련을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겠네요. 국회에서 안 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수당도 안 주는데. 아, 네. 그리고 경찰이 뭐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지난해 뭐 칼부림 사건 같은 강력 범죄를 계기로 이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기동 순찰대 그리고 현사 기동대 신설했잖아요. 근데 내부에서는 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분명히 112 신고가 30% 미만으로 떨어진 건 맞습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현장 직원들은 사실은 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인원이 내근 직원들을 돌리려고 해야 됐는데 지구대 인원을 돌려버리니까 이것 빼서 이쪽으로 아랫덜 빼서 윗돌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조금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는 분명히 합니다. 물론 형사기동대 기동수찰제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치밀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또 인력 부족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인력도 부족한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500명당 1명이 경찰의 숫자가 맞는 거거든요. 네. 700명 1명도 맞고 우리는 한 700에 정도 되거든요. 15만 5천만 원을 나눠보면. 그런데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 경찰에 대한 어떤 그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지원 같은 경우가 조금 미국 경찰이나 선진국 경찰에서는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찰의 능력은 아마 사실 비슷합니다. 제가 봐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영어로 백업 어떤 그 지원 시스템 자체는 사실 미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보완된다고 하면 우리 경찰도 자신들의 개개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래야지 사실은 시민 치안도 되고 경찰이 안전해야지 시민이 안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원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건 노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오늘 같은 날씨에 생각나는 사람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9218님이 90 다 되어가시는 친정아버지께서 50 다 되어가는 저에게 우리 딸 입으면 이쁘겠다고 티를 몇 개 사다 주셨습니다. 요즘 아가씨들 입는 배꼽 티로요. 제가 이 옷들은 못 입지만 아버지 마음만 받을게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계속해서 2부에서도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의료개혁은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7년간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351명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헤매다 사망한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진료에 더 보상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데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부도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오려논에 물 터놓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오려논은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별을 뜻하는 올별을 심은 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물이 한창 필요한 시기에 오려논에 물꼬를 터놓는 것처럼 매우 심술이 사나움을 뜻합니다. 우리말에서 심술을 뜻하는 표현은 여러 개가 있죠. 그중에 몽리와 몽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몽리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을 뜻하고요. 보통 몽리를 부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또 몽리를 줄여서 몽이라고도 하는데요. 몽을 부리다, 몽을 피우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관용구 몽리가 굳다는 몽리, 심술이 심하다라는 뜻이고요. 저 사람은 몽리가 굳어서 상대하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몽리가 사납다는 몽리가 매우 세다란 뜻이니까 몽리 사납게 굴지 마라, 큰 코 다칠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몽자는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을 부리는 짓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해서 몽자를 부리다, 몽자를 치다 같이 씁니다. 또 몽자스럽다라는 형용사도 있는데요. 몽자를 부리는 태도가 있다란 뜻이고 그 사람은 어쩐지 몽자스러운 데가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비구름이 동쪽으로 많이 물러나면서 일부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에서 10mm만 더 내리다 그칠 텐데요. 일부 지역은 우박이 관측돼 주의가 필요하고요.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흐린 하늘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기온도 더디게 올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고요. 대전 18도, 강릉 14도, 광주, 제주 19도, 부산은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에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3도, 강릉과 대구는 27도까지 올라서 하루 새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풍랑주의보는 동해 중부 먼바다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동해상의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 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한편 공기질은 깨끗한데요. 어제부터 황사가 발원해 내일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 강원 영동과 경북 등 일부 동쪽 지역의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8도, 습도는 74%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세수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에서 수백 채의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중동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다시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2월부터 상승세를 탔던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해 양측이 어제 실무 협의를 가졌지만 의제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주요 의제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등을 제의한 반면 국민의힘은 물가대책 집중에 집중하되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의제로 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한다면 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지 대국민 설문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만약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 1억 원을 준다라고 하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있으신지요?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대국민 설문을 진행 중인데요. 설문조사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에 들어가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1억 원 직접 부여가 출산의 동기부여가 되는지, 예상되는 연간 23조 원의 재정 투입에는 동의를 하는지 등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립니다. 우선 찬성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 같다, 또는 출산율 0.6명대로 가는 상황에 뭐라도 해야 한다, 전 국민 25만 원보다 출산 시 1억 원 주는 게 훨씬 낫다 등의 의견입니다. 반면에 돈 많이 준다고 애를 낳을 것 같냐, 출산은 돈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다, 이러면 애만 낳고 돌보지 않는 부작용도 생긴다 등의 반대 의견도 함께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왜 이런 설문조사를 벌이는 걸까요? 지난 18년 동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려 380조 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들였지만 그동안 효과가 통계를 봐도 알듯이 미미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18년 새 40% 가까이 감소를 했고요. 이것도 저것도 효과가 없자 정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부영그룹의 방식을 한번 다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2월에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이 부영그룹은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아이 한 명당 1억 원을 지원해주고 셋째를 낳을 때는 1억 원과 영구 임대주택에 무상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혹시 이러한 방침들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건데 한편 서울시장실에서는 출생아 상황판이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보통은 사고 현황을 알려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는 서울의 출생아 수 현황을 알려주는 상황판이 들어올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시시각각 상황을 파악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라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의 설문조사가 지금 2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들이 실행될 만큼 청취자분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정부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확대되면서 남성 전업주부가 늘고 있다고요. 트로트 가수 양지은 씨의 남편분입니다. 아내가 일에 집중하게끔 본업인 치과 의사 일을 중단하고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에게 직접 작성한 해고 통지서를 양지은 씨가 건네줬습니다.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라라는 제안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주방이 금남의 영역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한 백화점 주방 용품 매출을 보더라도 처음으로 30대 남성의 구매 비중이 여성을 앞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남성 전업주부가 지난해 20만 명을 넘었는데 20만 명을 넘은 것 자체 숫자가 이번이 처음이고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여성과 남성 이 성별에 따른 과거의 역할차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남성 전업주부가 늘면서 반대로 여성 취업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 흐름들을 쭉 보니까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여성이었고요. 여성 안에서도 기혼, 30대 그리고 고학력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중에서 여성이 92.7%나 차지를 했고 지난해에는 기혼 여성 취업자가 70% 가까이 더 늘어났습니다. 남성 가장 고용 상황이 나빠지면서 오히려 배우자인 여성 노동의 공급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의 경우에도 지금 취업자 17만 3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여기 안에서 여성 비중이 약 103%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수치냐 보니까 여성이 17만 9천 명 오히려 늘었고 남성은 오히려 7천 명이 줄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치입니다. 그런데 청년 고용 지표는 날로 악화되고 있어요. 청년 취업자 수 17개월 연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최장기간 감소한 기록이고요. 그 원인은 일단 인구 감소도 있고 최근에 청년들의 변화된 성향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서 아예 하향 지원하기보다는 구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쉬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졸자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이 원래는 2021년에는 한 7개월 정도였다가 2023년으로 갈수록 8개월로 더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저학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서울 구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지난달 중순 낮 시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아파트 대표자 회의 공지문에 사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저학년 여학생을 2명을 따라다니면서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냐라고 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학생을 지목한 이유도 보호자 없이 너 혼자 다니다 보니 그 대상을 삼은 겁니다. 여학생들은 놀라서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 일 자체는 미수에 그래서 그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중 한 8살 남학생이 한 여학생에게 접근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학원차에서 내리는 여학생에게 가서 놀이터로 유인을 하고는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네 것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 학생은 당연히 도망을 쳤죠. 그런데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그 행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라는 말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이 학생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 자체를요. 인근의 학부모들도 이 소식을 듣고는 딸 자식 둔 부모로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라고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지역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부모는 아닌 것 같고요. 피해자 아이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올린 글인데요. 위에 나온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조카는 해바라기 센터라고 해서 성범죄를 당하면 가는 피해자 보호센터도 갔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오히려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해달라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적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가해자로부터 사과는 현재까지도 받지 않은 상황이고요. 가해자, 피해자 현재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소문이 빨리 퍼지곤 하는데요. 가해 학생이 집을 이사 간다면서 내놨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시세보다도 5천만 원 정도 더 높여서 내놨다 등의 소문과 추정 등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동 간 성범죄가 늘고 있다면서요. 그게 문제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도 되지 않고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최근 성인 못지않게 아동 간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대응책이나 관리 방안은 미흡합니다.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데다가 관련 통계 또는 성교육도 주먹구구식입니다. 먼저 가해자 처벌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대부분 범법소년이거나 촉법소년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수사도 참고인 신분으로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경찰청 성범죄 통계에 14세 미만 가해자는 아예 집계도 안 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숭실사이버대 김영심 교수는 미디어 노출로 인해서 성적 호기심은 커졌는데 이렇게 민감한 문제인 탓에 교사들도 교육을 꺼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죠. 미국에서 빵보다 밥이 통한 걸까요? 즉석밥이 최근 북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밥심이라는 말이 미국에서까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형마트에서는 현지인을 중심으로 불티나게 팔리는 중입니다. 2023년 북미에 수출한 햇반 백미의 매출이 전년보다는 20% 상승했고요. 2년 전보다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K푸드 인기가 늘면서 한국식 쌀밥을 집에서도 즐기려는 소비자가 많아졌고 또 여기에다가 웰니스 트렌드가 인기인데요. 상대적으로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인식이 퍼졌고 거기에 대한 트렌드가 인기입니다. 북미에서는 햇반 백미 재구매 의사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찾아보니까 무려 95%나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식 쌀밥에 대한 반응 뜨겁습니다. 네. 헝가리에서 한국으로 오던 여객기가 카자흐스탄에 비상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유가 기내 난동 때문이었다고요. 쑥스러운데요. 알고 봤더니 현지 경찰에 체포된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폴란드 항공기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국인 여성 A씨의 기내 난동으로 카자흐스탄 공항에 비상 착륙했고 결국 현지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가 됩니다. A씨는 가족과 동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A씨는 기내에서 무려 3시간가량이나 승무원과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내뱉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랑도 싸우면서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발로 차고 침을 뱉는 행동까지 이어갑니다. 그리고 의학하면서 고성을 지르기까지도 합니다. A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무려 5시간 가까이 발이 묶인 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네. 승객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막상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현지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운항 중 발생한 기내 난동은 항공보안법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 항공은 앞으로 해당 여성의 탑승을 금지한다고 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창피하네요. 그렇죠. 지난달부터 여의도 반포 뚝섬 한강공원에서 4인승 자전거가 시범 운영 중인데요.
이 4인승 자전거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이 4인승 자전거는 폭 1m, 높이는 1.9m가량인데요. 한 개 차선 폭이 1.5m인 자전거 도로를 달리면 이 뒤따르는 자전거 운전자는 시야를 확보하기가 도무지 어렵게 됩니다. 통상 자전거 도로는 폭이 0.7m, 길이 1.9m 이하, 높이는 1m인 일반 자전거에 맞춰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자전거 도로에 일반 자전거보다도 훨씬 큰 4인승 자전거가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는 기존에도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여서 혼잡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4인승 자전거에 대한 별도의 규제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인승 자전거는 SNS에서는 입소문을 타서 인기입니다. 요즘 날씨도 따뜻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나들이 가실 텐데요. 그래서 주말에는 1시간에서 2시간 기다려야 할 정도고요. 네. 사람들이 더 몰려서 사고가 나기 전에 보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실제로 4인승 자전거 관련된 민원은 시범 사업을 시작한 지난달에는 5건이었다가 이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4인승 자전거 운행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 또는 크기가 너무 커서 시야를 가린다, 자전거 도로로 다니기에는 부적합하다 등의 안전사고 관련된 우려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곡선 구간은 폭을 넓히는 것도 한 가지의 방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빨리 불편사항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부산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대회가 끝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참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날입니다. 부산의 대저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대회가 끝나자마자 주최 측의 홈페이지에는 최악의 마라톤 대회라는 항의성 글 수십 개가 올라옵니다. 달리는 코스에 차가 들어오더라, 뛰고 온 사람한테 뜨거운 물을 주더라, 차량 통제부터 식수 공급까지 전반적으로 질타를 받는 내용입니다. 네.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주최 측 공지와는 달리 빵이랑 두유 하나씩만 주더라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린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회를 주최한 곳이 부산시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승인 민간단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최 측은 일단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대회비 환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10km는 35,000원, 하프마라톤은 4만 원 참가비를 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씨에 생각나는 사람, 안부를 묻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2662님, 저희 팀장님이 얼마 전 명예퇴직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팀장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219 팀장님, 그리고 보고 싶어서 여기에서 안부를 여쭙습니다 하셨어요. 6941님, 월요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아들에게 안부 묻고 싶습니다. 윤우야 보고 싶다. 내가 없는 집이 쓸쓸하구나. 아프지 말라고 기도할게. 라고 엄마 마음 담아서 또 보내주셨고요. 3566님, 모처럼 맑은 날씨를 보이는 서귀포 하늘 아래에서 문자 보냅니다. 어제 아내에게 잔소리를 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대신 좀 전해주세요. 당신 마음이 편해야 집안이 밝은데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여보 하셨어요. 2831님, 10년 동안 한 몸처럼 같이 했던 에마 제 차를 보내고 왔습니다. 마음이 안 좋지만요. 같이 했던 좋은 추억 잘 간직하겠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계속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사실 우리 안전에 대해서는 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또 워낙 언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최고 형량을 받은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안전 점검에서도 위험성이 확인됐지만 그거 무시하고 계속 작업 진행해서 사망 사고를 일으킨 대표를 징역 2년이 선고된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이 판결을 두고 사실 전향적이다라는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다시 노동 현장으로 돌아와 보면 아직까지 갈 길도 먼 것이 사실이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벌써 시행된 지가 한 2년이 더 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작년에 산재로 사망한 인원이 600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이 시행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요. 산업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랑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우선 중대재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나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직장인에서 회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역시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이 부분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아니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만 해당되면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거기에 대한 벌칙을 적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의 의무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네. 거기 이제 그간에는 예방을 강조해도 안 되니까 일단은 처벌을 강화해서 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해를 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 것입니다. 네. 그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 중대재해 처벌은요 무작정 사고 아까 세 가지 중에 하나 사고만 났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처벌 수위는 사망 시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고요. 이거는 벌금과 징역이 병과가 가능합니다. 또 종사자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그다음에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는 5년 이내에 동일하게 또 중대재해 발생하면 50%까지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부당한 일 겪으신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사님이 현장에서 느끼시기엔 어때요? 사실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이거 어떤 조치를 예방을 하는 내가 뭘 해야 될까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최근에야 이제 형량이 높은 판결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에서 끝내고 있어서 반짝했다가 또 조금 사그러들었다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집행유예에서 대부분 그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낮은 선고형의 대부분 그 감경 사유가 작용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판결문을 보면 우선은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원만한 합의의 바탕으로 유족들의 처벌 불원 의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됐고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재발 방지 대책들이 되어서 제출되었다는 걸 형량 감경 기준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너무 처벌에만 치중돼 있는 게 아니냐, 예방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실제 현장 상황은 어때요? 이 법이 이제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돼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하고 건설공사 금액이 50인 이상 공사부터 시행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규모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담자, 안전관리 전담자를 두고 안전보건 체계적 확립 수립이 가능해요. 근데 올 1월부터 이 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면 적용되면서 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사실 50인 미만 이하 사업장으로 내려오면 전담 관리자를 두기도 어렵고 혹시나 한 명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다는 건 또 그만큼 준비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동안 조금 뭐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좀 민간에 맡겨놨던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선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됐으니까 적극적인 홍보와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청취하시는 분들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그 배너를 보실 수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나의 산업 회사 사업장의 산업 안전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실 수 있고 거기에서 곧바로 미흡이 나오면 컨설팅 신청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잘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산업 안전 대진단을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릴게요. 네. 네.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컨설팅 신청을 하면 우선은 접수를 하고요. 거기에서 네. 담당자가 배정되면 별도로 연락을 취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1월 29일부터 산업안전대진단이 이제 실시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선정한 민간 컨설턴트가 나와서 기업의 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부터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5인에서 29인까지 30인 미만까지는 심지어 컨설팅 비용도 무료입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회당 일정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5인에서 29인까지는 자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무료입니다. 네. 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분들의 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봤으면 하거든요. 일단 규모가 좀 있는 식당의 경우 주방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거냐. 뭐 주방에서 화상이나 뭐 골절 같은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할 경우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장으로 이제 팩스로 이런 안전보건 뭐 의무 다 해야 된다, 교육 받아야 된다, 컨설팅 받아야 된다는 이 팩스 공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거 정말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일단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1년 이내 부상 이상 발생했을 때 이제 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우선은 우리 직원들하고 어떤 조회나 하실 때는 안전을 강조하시는 거. 네. 그다음에 그 사업장에 그 위험 요인이 뭔지 파악하시고 그걸 제거하려는 노력들을 하시는 거. 그 노력들은 어떤 그 위험 요인들을 안 생기게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계 앞에 안전문구나 그런 조치들을 스티커나 붙여놓을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선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4개 업종 숙박 음식업점하고 경비 청소 벌목업 4개 업종에 대해서 보건 가이드를 배포를 했어요. 간단하게 이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보건 조치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해서 배포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6월 말까지 23개 업종을 해서 다 배포하겠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아까도 그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 그냥 저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전보호 가이드요? 안전보건 가이드입니다. 안전보건 가이드. 네. 앞서 올 1월부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면 네. 이게 무조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5명 이상이 되면 법 적용 대상인데요. 이게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 일반 여기 이제 사업장 요식업에 숙박업으로 오면 헷갈릴 때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뭔가 어떤 그 상시적으로 한 4명 정도 근무하시는데 주말에 알바 고용해서 잠깐 하니까 5명 넘으실 때도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네. 하실 거거든요. 사실 이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준으로 산정해서 한 달 내에 사용하는 연인을 따지긴 하지만 사실 4명, 5명, 6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데는 그냥 5인으로 보시고 생각하시고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뭐 중대 산업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산업 재해 보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산업재해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조치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업재해 보상은요. 근로자 1명 이상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다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 농업이나 임업, 뭐 선원이나 뭐 공무원 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적용되니까 별도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사 사용인 그러니까 직접 가정에서 직접 고용하셔서 하시는 뭐 돌보미 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제외되고 산재에서도 적용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네. 노무 제공자도 적용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게 특례에 의해서 이제 노무 제공자분도 이제 그 적용 대상인데요. 이걸 그 노무 제공자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우리가 아실 수 있는 프리랜서 분들, 그다음에 뭐 그 보험 설계사 분들 이런 분들을 말씀해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법에서는 다른 사업을 위해서 그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필요한 사람들로 해서 18개 업종 직종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조금 확대되고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4대 보험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산업재해 사고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 이게 뭐 보험이라고 하니까 약간 사보험처럼 과실률 따지고 가입 안 했으면 뭐 못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그 어쨌든 4대 보험이나 특히 산재 보험은 사업주의 100%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천 가입 의무도 사용자한테 부과하고 있어요. 그 가입시키지 않은 잘못을 사용자가 지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근로자가 못 받는다고 하면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입 안 하시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사업주는 재해에 대한 어떤 조금 그 과태료라든지 보험급여의 일정 부분을 더 부담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미가입 재해라고 하거든요. 미가입 재해 발생 시에는 그동안 보험료 내지 않은 거에 대한 보험료 소급 적용이 있고요. 그 당연히 안 했으니까 일정 부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한테 그 재해 근로자한테 지급된 걸 보험급여라고 하거든요. 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하게 되는데요. 대신 무한정은 아니고요. 지급 보험급여의 5배 이내에서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 처리를 해주면 또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산재 처리에 소극적인 회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영향이 좀 있나요? 그게 우리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으세요. 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 보험료가 오르는 거니까 산재 그 발생 안 하도록 예방 활동에 더 집중하셔야 되고 물론 다 집중하셔야 되는 건 맞죠. 대신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요. 그 이상 사업장에서는 3년간 납부한 보험료하고 산재 급여 비율 그러니까 나간 급여 비율을 계산해서 일정 수준 이하거나 이상일 경우는 보험료가 증감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산재 처리할 때마다 무조건 우리 사보험처럼 그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 보험만 생각해도 자동차 보험 올해 사고 나면 내년에 보험 갱신할 때 바로 올려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3년간에 가지고 3년 평균으로 하는 거니까요. 제깍제깍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회사가 부당하게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산재는 회사가 승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산재에 대한 신청은 우리 그 재해 근로자 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신청하실 때 이제 우리 가신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을 받으면 이게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재해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회사가 조력을 해주면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겠지만 무조건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산재가 발생하면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또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산재보험 신청은요. 재해 발생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이 발달해 있으니까
공동인증서나 자기 개별 인증서 다 있으시니까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라는 홈페이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것마저 잘 안 되시면 그 어떤 사고성제에 의해서 뭐 정형외과나 이런 데 병원에 그 입원하셨으면 원무과에 말씀하시면 거기에서도 해줍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서 문자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함께 들어봤습니다. 9812님이요. 출퇴근길 다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문제는 매일 그 길로 출퇴근을 했냐 이런 걸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하셨어요. 네, 그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는 그 출퇴근 재해라고 해서 보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길은 아니고 퇴근 시에 잠깐 어디 볼일 있어서 들렀다가 다시 그 경로로 돌아오는 길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거의 이런 겁니다. 퇴근하시다가 잠깐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가시다가 다시 그 사고 나시는 경우가 있죠. 물론 네. 마트에서 사고 나는 건 안 되겠지만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그 경로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출퇴근에 일찍 직선상 경로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원칙은 맞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고 그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매일 본인 집에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했었는데 네. 그날은 특별히 다른 곳에서 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나요? 네, 그건 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0912님. 산재가 사업장에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꺼리는 모양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하셨어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얘기도 나눠보고 있지만 사실 이제 산재 발생을 해서 근로감독이나 노동부에서 바로 어떤 거기에 대한 이런 말씀 드려도 좀 감시망에 걸릴까봐 제일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감독망에 산재가 발생하면 그 어떤 감독망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사업장이 뭔가 근로감독이나 산업감독을 받게 될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발생하더라도 그걸 숨기는 걸 많이 선호하시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경향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4938님,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 처리를 해주나요? 하셨어요. 물론입니다. 일용직분은 그날의 근로로 그날에 뭐 종료되시는 분들인데요. 역시나 이분들도 근로자시고요. 대신에 일하시다가 다치시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평균 임금 계산을 할 때는요. 일용직 일당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일용 근로 개수라고 하는 일일 일당의 0.73이라는 0.73이요? 네, 계산되는 별도의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평균 임금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두 번째로 프리츠 하버를 준비를 했는데요. 질소 비료를 만드는 법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비료라고 하면 어쩌면 좀 별게 아니지 않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학자의 삶에서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비료라고 하면 식물이나 뭐 작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식물이 그냥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물과 햇빛만 있으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탄수화물을 합성을 하긴 하는데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필요한가를 알아낸 게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농경은 8,000년에서 10,000년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식물에 필수 영양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는 1850년대에 이르러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썼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배설물을 좀 삭혀가지고 쓰기도 했는데 1840
80년대가 됐습니다. 농해화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비히가 비료의 필수 성분,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없으면 식물은 못 자라라고 하는 성분이 질소라는 걸 알아내게 되고요. 질소와 인과 칼륨 이 세 가지를 비료의 3요소라고 알아내게 됩니다. 문제는요. 질소 우리 흔하잖아요. 뭐 가끔 과자를 샀을 때 질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질소를 산 건가 과자를 산 건가 헷갈린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할 정도인데 공기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가장 흔한 게 질소입니다. 그런데도 생물이 특히 여기서 말하는 식물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있는데도 사용을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 알루미늄 같은 거랑 좀 비슷한데요. 지구에는요. 이 지표면에 알루미늄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래서 철보다도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알루미늄이 전부 다 산화된 형태로 있거든요. 이걸 사용하려면 우리가 알루미늄을 갖고 무언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알루미늄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산화된 알루미늄을 순수하게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요. 지금은 알루미늄을 많이 쓰지만 그 이전에는 철을 사용했죠. 철이 훨씬 더 환원이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철보다 환원이 쉬운 구리를 썼고요. 그 전에는 환원 자체가 필요 없는 금을 먼저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질소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사용하기는 어려운 형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기 중에 그렇게 많은 질소를 어떻게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질소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질소가 공기 중에 78%고 산소가 21%니까 대략 5분의 4가 질소거든요. 네. 질소 둘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질소 둘이 만나서 세 쌍의 손을 갖고 있는데 네. 서로 세 쌍으로 잡고 있어요. 두 쌍도 아니고 세 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물질 두 개를 우리가 붙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접착제를 풀을 한 군데에 콕 발라서 붙이면 쉽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두 물체에다가 풀을 세 군데다가 콕콕콕 찍으면 아무래도 잘 안 떨어지겠죠. 그쵸. 마찬가지인 겁니다. 질소가 이렇게 3중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끊어지고요. 두 원자가 단짝이 돼서 다른 원소들이랑 결합을 안 하고 둘만 다니고 있는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질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서로 사랑하는 이 두 질소의 사이를 갈라놔야 됩니다. 네. 세 쌍의 팔로 단단히 결합해 있는 그 질소를 갈라서 다른 원소랑 맺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 자연적으로는 번개가 칠 때 한번 일어나게 돼요. 네. 그 전기방전이잖아요, 번개가. 그래서 엄청난 전기가 쫙 흐르면서 그때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질소들이 끊어지고 주변의 산소랑 결합을 해버리거든요. 또 자연에 이걸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박테리아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질소 고정 박테리아라고 하고요. 흔히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콩과 식물의 뿌리에 살고 있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질소 고정을 한다. 그래서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오히려 밭이 점점 비옥해져요. 네. 원래 옥수수 같은 거 자라고 나면 밭에 이제 어떤 지력을 다 흡수해 버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콩과 식물은 더 비옥해진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경험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질소 비료는 언제 만들어지고 또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질소 비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질소 고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 고정이라고 말해요. 뿌리혹 박테리아는 천천히 소량으로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산업적으로 만약에 대량으로 할 수 있다면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충분해. 보통은 다른 건 다 충분한데 질소가 모자라서 작물이 잘 못 자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자랐던 거를 탁 하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작물들의 생산량이 한계를 넘어서 쑥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질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비료하면 질소 비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작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분변을 이용해서 퇴비를 쓰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그 회복을 하려고 휴경을 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배웠지 네. 않습니까? 이런 인류의 오랜 염원 중에 하나가 제발 좀 질소 비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유럽 중심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개간을 아무리 해도요. 질소 비료가 모자라면 결국엔 식량 생산량이 한계에 다다릅니다. 근데 그때 유럽은 극복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대륙 덕분에 그게 가능했어요. 신대륙에서 옥수수랑 감자가 들어와서 일단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런데 식량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구가 늘어나요. 네. 그러면 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멜서스의 인구론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인구론은 식량같이 인구 부양에 필요한 자원이 개발되면서 산술적으로 1, 2, 3, 4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인구는요. 1명, 2명, 4명, 8명, 16명 이렇게 기하적으로 급속하게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도 인구는요. 순식간에 따라잡아서 항상 식량 부족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덫에 빠진다, 트랩에 빠진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소득층의 비참한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오히려 저소득층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그때 멜서스가 생각하기도 했고요. 억지로 복지를 해갖고 인구를 늘리면 안 된다. 금욕을 해라. 자손 낳지 말아라. 그리고 전쟁과 기아 같은 것들도 결국엔 인구 감소에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당대에도 엄청난 비판과 반대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상황을 잘 설명한 이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때 비슷한 시기에 신대륙에서 구아노라고 하는 묘한 광석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퇴적됐었던 새와 박쥐의 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비를 쓰는 것처럼 이 새와 박쥐 똥이 오랫동안 퇴적이 된 건데 질소랑 인의 함량이 높아서 비료로 쓰기에 딱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구아노 이게 뭐야? 이거 무시당했는데 1850년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이 특히나 질소랑 인이 중요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알려진 이후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남미의 페루가요. 이걸 팔아서 부자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구아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합니다. 말하자면 질소 비료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석유 같은 일종의 전략 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석유와 비슷하다고 하면 구아노도 채굴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신대륙 무역은 몇몇 나라들이 독점했을 텐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로 구아노를 통해서 식량 생산량을 증가하는 거는 결국엔 지속 가능한 건 아닌 거예요. 언젠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질소 비료를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8세기 중반에 세계 인구가 6억 명 정도였는데 19세기 중반이 되면 12억이 됩니다. 2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식량 생산량 증가 속도가 이걸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멜서스의 주장한 게 맞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연구를 시작하느냐. 19세기 후반이 되니까 질소와 산소, 수소를 인위적으로 결합을 해서 인위적으로 좀 이런 비료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당시의 화학 지식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노력을 하다 보면 된다가 아니고 이건 불가능한 과정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질소 분자가 더 안정적이거든요. 둘만 다니는 게요. 근데 이걸 더 불안정한 형태, 질산염이나 암모니아로 만드는 거는 연력학적으로 더 불안한 형태로 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한 천재 과학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는 프리츠 하버인 겁니다. 프리츠 하버는 독일의 유대인 화학자인데요. 1909년에 하버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소와 질소로 직접 그냥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공업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정을 만든 거는 카를 보슈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버보슈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학자와 실제로 이거를 실현에 옮기게 만든 공학자가 되는 건데요. 방법은 좀 간단하긴 해요. 촉매하에서 수소와 질소를 그냥 높은 압력을 가해서 압축을 시키는데 이러면 천천히 암모니아가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온도를 높이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는데 암모니아가 안 만들어져요. 온도를 낮추면 암모니아가 많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려요. 막 세워라 내워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버가 이를 위해서 이론적 배경을 세우고 최적의 조건과 여기서 필요한 촉매를 찾아낸 거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일단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중간중간 계속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끊임없이 암모니아로 전환이 되는 걸 알아낸 건데요. 일단 암모니아를 만들면요. 우리가 그 화장실 냄새라고 하는 게 암모니아거든요. 이걸 일단 만들기만 하면 이걸 이용해서 질산을 만들 수도 있고요. 질산을 만들면 화약의 원료가 되는 질산칼륨, 우리가 알아는 초석도 만들 수 있고요. 흔히 말하는 니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은 폭발물도 만들 수 있고 TNT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말씀드린 암모니아랑 지금 말씀드린 그 질산 두 개를 섞으면 질산 암모늄이 되는데 이건 폭발물이면서도 굉장히 좋은 질소 비료이기도 합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했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주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맞아요. 그냥 두 개 집어넣고 적절한 온도로 가열을 하면서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막 알려졌었던 물리화학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뭐 르샤틀리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면 이게 불안정하지만 안정한 쪽으로 좀 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한 건 사실입니다만
방법이 단순하기도 해요. 연구할 땐 실제로 번개처럼 아크방전을 해서 합성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노력하기도 하고, 자동차 엔진 내부의 고압 상황이잖아요. 여기서는 화염을 통해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해보고 나서 결론 내린 것이 직접 합성이 가장 효율적이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프리츠 하버는요 1918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920년에 강연을 하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요. 이걸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질소와 수소가 자발적으로 암모니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화학계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편견이 실제로 어려운 것보다 더 크게 부풀려져서 난 그 소문 때문에 연구가 더 힘들었다. 그게 연구를 방해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떻게 되냐면 거인의 어깨라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 선배들이 했었던 연구 성과를 가지고 그 이후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전의 연구 결과들이 진보를 방해하기도 하더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버가 개발한 하버법으로 인해서 질소 비료가 만들어진 셈인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미 구한호뿐만 아니라 석탈 채굴 과정에서도 질산염이 부산물로 사용이 됐는데, 항상 석탄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질소는 공기의 80%를 차지하는 질소로부터 직접 합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한 거잖아요. 멜소스 트랩이 바로 구시대의 이론이 돼버립니다. 인구가 엄청난 속도를 증가하는데 식량 생산량이요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 따라잡아요. 1900년에 20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가 74년에 40억 명이 되고요. 99년에는 60억 명, 2011년에 70억 명, 지금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80억 명을 돌파했는데요. 자, 2015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15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4억이었어요. 근데 이 질소 비료가 없었으면 38억 명 정도만 부양이 가능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질소 비료 덕분에 네. 이 프리츠 하버 덕분에 35억의 인구를 부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 그대로 공기로 빵을 만들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건데요. 질소는 비료뿐만 아니라 폭발물에도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버는 폭발물에도 기여를 한 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암모니아를 만들기만 하면 비료도 될 수 있지만 폭발물도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과거에는 화약의 원료인 그 초석을 얻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위인전 같은 거 보면요. 화장실 근방 처마 밑에 아궁이 흙에서 막 힘들게 추출을 했다. 독일의 경우에는요. 아예 오줌을 이용해서 오줌을 계속 끼얹으면서 질산칼륨을 농축해서 얻어내는 염초밭, 오줌밭을 만들기도 해요. 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1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영국이요. 독일이 칠레와 페루에서 질산염을 수입하지 못하게 구한호를 못 수입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독일이 1차 대전을 전쟁을 수행할 때 식량과 폭약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버 때문이다. 하버 없었으면 조기에 독일이 패망하고 전쟁이 끝났을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이건 결과론적인 거다.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졌으니까 질 거면 빨리 지는 게 낫다라는 논리인 거잖아요. 기왕에 어차피 질 거였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1차 대전의 독일은 어떠했냐라고 한다면 2차 대전에서의 나치 독일은 정말 악이잖아요. 네. 근데 1차 대전의 독일은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버가 1차 대전에서 사용된 독가스를 만들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의 논란 중에 하나가 독가스를 만든 게 있어요. 독일 제국에 굉장히 충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독가스를 개발하고 독가스를 사용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노벨상 수상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하버의 아내는요. 하버가 개발한 독가스인 염소가스가 투입이 돼서 실제로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사용했다는 것이 분명히 계기가 좀 됐을 거다 이런 견해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버가 그렇게 사랑했던 독일이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치 체제로 가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개종한 기독교인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던 하버는 나치 독일에서 반추방이 돼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버가 만들었던 살충제인 치클론피가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에 사용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게 되죠.
좀 씁쓸한 결과네요. 네, 맞습니다. 좀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좀 사실관계를 하나 바로잡을 게 있기는 해요. 독가스를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하버가 앞장선 게 맞는데요. 네. 연합국 측에서 과학자들도 당연히 바로 따라했습니다. 독가스는 독일에서만 쓴 건 아니고요. 하버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벌어졌는데 총력전 체제 안에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이거를 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좀 비슷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하버가 영국으로 망명할 때 그를 도왔던 과학자들이 누구냐면요. 1차 대전 당시에 하버의 상대편에서 독가스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버를 그때 비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영국으로 망명할 때 도와주기도 합니다. 네. 자, 그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할 때 사용했었던 그 독가스가 치클론 B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디젤 엔진을 통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인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치클론 B는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살충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버가 1920년 노벨상 강연에서 한 연설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솔루션, 질소 고정하는 이 솔루션이 최종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질소 박테리아는 자연이 정교한 형태의 생명체 화학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모방할 수 없는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사이에 토양이 개선된 질소 비료가 인류에게 새로운 영양적 부를 가져오고 화학산업이 좋은 땅에서 돌을 빵으로 바꾸는 농부를 돕게 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라는 것에서 하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도 살짝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위대한 과학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